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심의 변곡점으로 통하는 설 연휴가 지나면서 총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총선 공천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슈토론에서는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충청 민심의 향배를 짚어봅니다. 임진모의 시대와 노래에서는 정월 대보름을 맞아 복된 기운 가득한 우리 시대의 노래들을 만나봅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요. 한 주간 뜨거웠던 뉴스를 콕 집어서 소개합니다. 취재 기자의 뉴스픽, 보도국 조용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뉴스픽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뉴스픽 키워드는 그놈 목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놈 목소리라는 게 예전에 이제 유괴 사건을 다뤘던 영화 제목인데 무슨 뜻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2007년도에 나왔던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놈 목소리. 오늘은 이제 유괴 사건은 아니고 보이스피싱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신 좀 다른 영화를 하나 소개를 먼저 해드리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최근에 시민 덕희라는 영화가 또 굉장히 깜짝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피해를 당한 시민이 직접 이 보이스피싱 근거지가 있는 중국까지 넘어가서 이제 또 범인을 이제 또 체포하는 데 일조를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보이스피싱, 목소리로 사기 범행을 벌이는 이 수법을 의미하고요. 네. 전화 금융 사기라고 또 하죠. 사실 좀 많이 반복됐던 범행 그리고 수법에 좀 익숙해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피해는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그놈 목소리, 과연 어떤 수법이고 또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을지 그 예방책을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게 절대 안 속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지없이 이제 전화가 걸려들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했잖아요. 그 뉴스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조직원 일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판결 먼저 좀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난해 중국 항저우에 좀 거점을 두고 150여 명으로부터 20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다는 소식 저희 뉴스픽을 통해서도 또 전달해드린 바 있는데요. 전체 조직원은 당시 한 60여 명 정도에 달할 거다라고 경찰 조사에서 발표가 됐고 1년 넘게 경찰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40명 정도 검거가 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서 먼저 재판에 넘겨졌던 조직원 3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판결 내용 들여다보면요. 네. 44살 A씨는 징역 13년, 나머지 조직원들도 11년, 그리고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계획적이고 또 조직적인 범행을 벌이면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수사를 해보니까 전체 피해 금액하고 규모가 당초에 예상보다 훨씬 더 커졌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요. 이들 조직은 중국에서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6년 넘게 이렇게 활동을 중국에서 하면서 이들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가 무려 1,800여 명, 그리고 피해액은 1,500억 원에 달하는 걸로 지금까지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 조사보다 거의 한 8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인데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IP 추적이라든가 정말 목소리 분석을 통해서 전화 목소리 분석을 통해서 조직원들을 검거했다라고 하고요.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지금까지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조직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1,500억 원이면 그 피해액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법도 피싱 조직보다 어느 조직보다 더 집요하고 개혁적이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어느 정도였나요? 네, 좀 수법을 좀 알아야 또 피해를 또 예방할 수 있으니까 또 수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역할을 체계적으로 나눠서 집요하게 범행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그리고 수사관 그리고 금융감독원 직원 등까지도 모두 사칭을 했습니다. 역할을 좀 얼마큼 체계적으로 나눴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피해 금액, 현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좀 처음 들어봤는데 이 현금 수거책을 지시하고 또 관리를 하는 출집이라는 역할도 있고 범행을 위한 대포 계좌를 개설하고 공급하는 장집,
뭐 이렇게 역할을 또 세분화하게 나누면서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수법은 근데 생각보다는 좀 단순했는데요. 먼저 전화를 걸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됐다라는 내용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신이 피해자인지 아니면 정말 범행에 연루된 공모자인지 조사해봐야 그렇죠. 된다. 조사해봐야 되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계좌에서 현금이 정상적으로 인출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을 인출해라. 그리고 이거를 우리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우리가 검수 후에 돌려주겠다라는 수법이 주로 사용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당연히 전화한 사람은 검사가 아닐 뿐더러 현금을 받은 사람 또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닌 모두 다 조직원이었던 거죠. 근데 이렇게 좀 전화만 해서 좀 못 믿는 분들도 사실 많으실 테잖아요. 네. 못 믿는 피해자들에게는 심지어 영상통화를 걸었다고도 해요. 그래서 영상통화를 해서 그 조직 사무실을 검사 사무실처럼 꾸며놓은 겁니다. 뭐 태극기도 갖다 놓고 검찰기도 갖다 놓고 또 이렇게 정장도 입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영상 통화로 사무실을 내부를 좀 보여주면서 우리 진짜 검찰이다. 여기 검사 사무실이다. 검사 사무실인 줄 아는 그렇죠. 거죠. 그럼 피해자들은 거기에 한 번 더 속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해서 좀 피해 규모가 급격하게 불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해 규모를 봤을 때 형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지난해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범 최대 처벌 수위를 기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범죄 수익 최대 5배의 벌금까지 강화했습니다. 이 사기 피해 액수가 커지면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이 가로챈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좀 더 형이 올라가게 되고요. 만약에 피해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판결처럼 실제 형량은 최대 형량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항소 제기를 한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형량을 받은 3명, 조직원 3명이 사실상 이제 중간 관리자 측 정도로 보고 총책 윗선이 정도 더 있다는 네, 그렇죠. 거죠? 윗선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들을 검거한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되는 거는 사실상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더 가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또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달 초에도 이렇게 대전에서 보이스피싱에 당할 뻔한 어르신들이 계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전 경찰청에서 자료를 또 이렇게 배포를 하면서 또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됐던 또 사건입니다. 지난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대전에서 80대 할머니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합니다. 딸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못해서 납치가 됐다라는 내용이었고 3천만 원을 줘야 이제 풀려날 수 딸이 있다. 풀려난다? 네, 네. 그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집에는 할머님과 할아버지 이렇게 해서 두 분이 계셨다고 하는데 이제 할머님께서 이제 속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방금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할아버지가 이제 배웅해서 얼른 은행에 가라라고 해서 할머님이 은행으로 출발을 하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생각을 다시 이제 해보시니까 좀 수상한 겁니다. 근데 이미 할머님은 출발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당시 설 연휴를 앞두고 특별 방범 활동 중이어서 이제 은행에 출발했다라는 그 할머님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아파트부터 근처 은행까지 이제 구역을 나눠서 수색을 벌였고 은행 앞에서 이 보이스피싱범과 통화 중인 할머니를 발견해서 현금을 건네기 전에 다행히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내막을 설명드리면 이제 경찰이 할머님과 이제 통화를 막기 위해서 통화를 시도했지만 통화가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보이스피싱범이 계속해서 전화를 끊지 마라라고 할머니께 이야기를 해서 할머니가 전화를 끊지 못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경찰의 연락도 닿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현금 3천만 원 인출해서 건네질 뻔했던 이 3천만 원은 사실 두 어르신들의 병원비로 모아놨던 돈이라고 합니다. 정말 만약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네.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뻔했는데 천만다행히도 이런 피해는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해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기억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앞서 보신 사례처럼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서 전화가 오는 경우에 이 마음이 좀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선은 좀 차분하게 전화를 한번 끊고 다른 가족들에게 좀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는 게 필수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요새는 전화뿐만 아니라 이 스미싱이라고 하죠. 문자를 이용한 피싱 범죄도 사기 범죄도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요새는 뭐 결혼식 청첩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부고장 이런 거를 빙자한 스미싱 피해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링크가 첨부가 돼서 오는데 그 링크를 누르게 되면 악성 앱이 휴대전화에 이게 설치가 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오는 전화나 뭐 이후에 개인정보 누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막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금융당국이 항상 설명하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본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현금을 인출하라거나 뭐 대출을 받으라거나 건네라는 지시 절대 하지 않는다라고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사실 뭐 이제 로또 관련해서 로또가 뭐 취소를 해줄 테니 환불해 주겠다라는 식의 새로운 형식의 또 보이스피싱 범죄도 설명을 드렸는데 요새 뭐 형식이 딱 하나로 정해졌다기보다는 다양한 형식들이 있기 때문에 네. 원칙들을 잘 지키셔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연합회 같은 곳에서도 이제 보이스피싱 대처법을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조영준 기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